해당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제 그 1시간 동안에 간단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그 질문과 답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살펴보시게 됩니다. 가공성 전선로와 비교한 지중 전선로의 장단점과 지중 전선로를 채용하는 경우를 열거하시오. 중요하지는 않은데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지중 전선로의 장점은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 다수 회선을 동일 경과지에 부설할 수 있다. 자연재해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공급 신뢰도가 높다. 지하에 설치되므로 보안 유지가 용이하다. 차폐 케이블을 사용하여 유도장애를 경감한다. 이런 부분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다 합니다. 뭐 이렇게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내용 보시면 이해되는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점은 뭐냐면은 같은 굵기의 가공 송전선에 비해 송전 용량이 작다. 왜냐면 외피가 있다 보니까 절연체에 의해서 어떤 면적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사고 발생 빈도는 적은데 한번 고장이 발생되면은 어디서 고장이 발생된지를 선로를 쫓아가기 힘듭니다. 가공 송전선로 같은 경우는 순실하면서 보입니다, 눈에. 근데 얘는 안 보이다 보니까 아까처럼 그 사고 지점을 검출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따가 나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머퍼 라다 해가지고 머레이 루프법, 펄스 레이더법, 아크 반사법, 디케이법 이렇게 나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저주파 전류를 인가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 오실로스코프의 파형을 보면서 어떤 전압파를 인가를 해가지고 그게 돌아오는 지점에 대한 어떤 시간을 가지고 거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중간에 돌아오는 부분이 중간에 선로가 끊겼거나 아니면 단선이 됐거나 그러면 임피던스가 변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파행들이 틀려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아까 머퍼라다 얘기했던 머레이 루프법, 펄스 레이더법, 아크 반사법, 디케이법에 대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떤 건 지락에는 사용을 못한다. 어떤 건 단락에만 사용한다. 왜냐면 지락이 됐다는 거는 중간에 끊겼거든요. 끊겼기 때문에 얘가 돌아올 수 있는 그 부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단선에 대해서는 또 체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선이 끊겼으니까 갔다가 돌아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면 선이 갔다가 이렇게 돌아와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면 얘가 갔다가 이쪽으로 못 돌아오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측정을 못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건설비가 고가다. 아무래도 지중 케이블은 철탑을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면 되는데 얘는 땅을 파가지고 전력구를 만든다든가 해가지고 다시 이제 포설을 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런 시공비라든가 아니면 건설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장기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중 선로를 채용하는 경우, 도시 미관을 중요시하거나 아니면 높은 신뢰도가 요구된 경우, 그리고 수용 밀도가 현저히 높은 지역에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 아니면 기타 제한 조건으로 가공 전선로를 건설할 수 없는 경우. 이제 강남 같은 이제 도심지에는 전주가 못 지나가지 않습니까? 미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제 수용 설비도 많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지중으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제 지중 배전으로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이제 절체 방식들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나중에 한번 배전선로의 구성에서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중선로 구성 방법의 종류를 연구하고 각각의 특징을 기술하시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유루 방수해가지고 유니식, 루프식, 방사상식, 수지식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일부는 내용이 나오고 일부는 내용이 안 나오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수지식이 먼저 나왔네. 수지식은 텐덤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난다는 얘기고요. 보시면 변전선로부터 인출된 큰 용량의 송전선으로부터 부하의 분포에 따라 분기선을 연결한다. 이런 것들 보시면 무작위하게 이렇게 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선로 및 개폐기의 설비비가 적게 든다는 건 아무 데서나 연결하면 되니까. 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여기서 사고 나면 이쪽이 다 죽는다 이거죠. 사고 시 정전 범위가 넓다. 부하가 증가하면 분기선이 늘어나서 개통이 복잡해지고 보호 방식도 복잡해진다. 수지식은 이런 식으로 이제 마구잡이로 연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사상식, 레디얼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좋겠죠. 왜냐면 구간이 하나하나 다 분리가 돼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고가가 되겠죠. 왜냐면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1차 변전소에서 복수계 2차 변전소 특구압 수용과의 방사상으로 선로를 연결해 전력을 공급한다. 설비는 간단하게 되지만 지중선로 경과지가 각각 별도로 되므로 공사비가 비싸지고 운영 보수가 어렵다.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겠죠. 환상식은 이렇게 루프를 한 겁니다. 루프를.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 그래서 여기가 끊어지더라도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와서 공급을 해줄 수가 있죠. 이런 부분이 이제 환상식의 장점이 됩니다. 루프식에. 근데 이 루프식에서도 이게 T형이냐 파형이냐에 따라서 또 틀려지겠죠.
그게 가공선로, 성전선로에서 옛날에 1장에 보시면 T형, 파형 그 결선 방법에 대해서 나왔죠. 보호 방식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좀 참조를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선로를 루프로 구성한 경우로서 송전선에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구간 양쪽 차단기가 동작하여 사고 장소를 자동으로 분리함으로써 정전 범위를 억제한다. 환상식은 이제 정전 범위를 억제하는 대신에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공급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닛 방식, 다단자식입니다. 이제 보시면 이제 트리 구조처럼 이렇게 돼 있죠. 여러 가지가 같이 연결돼가지고 다단계로 연결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전소 고압기의 차단기 및 모선을 생략하여 이쪽에 부분을 여기 보시면 변압기 1차 측에 여기 부분이 생략이 된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은 다단자식은 보통 보시면은 여기가 수용가고 여기가 한전이다. 한전에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분명히 차단기가 있고 그 다음에 변압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있는 차단기를 생략을 한 겁니다. 모선도 생략을 하고. 그래서 선로와 변압기를 직접 접속하는 방식이다. 변전소 소요 면적을 대폭 줄일 수 있어서 건설비가 저감되고 부지 확보가 용이하다. 하지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원축과 변압기 2차 측 차단기가 동시에 동작하여 사고 구간을 분리한다. 여기서 사고가 발생하면 여기도 떨어지고 여기도 떨어져가지고 사고를 분리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컨셉들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보시면 유닛 방식은 변압기 1차 측에 차단기하고 모선이 생략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모선이 뭐냐? 전력의 집중과 배분이 이루어지는 도체. 이런 식으로 정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고는 있는데 표현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범용적인 용어로서 답안지를 써주셔야지만 채점자가 채점을 하기가 더 편합니다. 지중 배전선로 구성 방법. 수지식, 방산식, 황상식, 유닛 방식, 스폰 네트워크 방식. 이제 스폰 네트워크 방식이 뭔지는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두 개의 변전소에서 세 개의 선로를 공급을 하는 부분. 그러니까 안정성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의 이용률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 스폰 네트워크 썼을 때 여러 가지 보호 방식이라든가. 스폰 네트워크 하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게 역무차. 예? 역전압, 무전압, 차전압 투입.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좀 헷갈리는데 저희가 어떻게 했냐면 67, 78, 84 이렇게 합니다. 6, 7, 8이거든요. 그럼 6 다음에 7이니까 67이고 7 다음에 8이니까 8이고 8 다음에 4 이렇게 6, 7, 7, 8, 8, 4 이렇게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역전력 투입, 뭐 차전압 투입, 무전압 투입. 그래서 저는 이제 역무차, 역차무 이렇게 옵니다. 사실은 이제 역차무로 이제 외우는데 처음에 이제 기차를 많이 타고 다니까 역무차로 외웠습니다. 기관차, 역무차 이렇게 외우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연산을 해서 외우셔도 됩니다. 발송 배전 설비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케이블 세 가지 보시죠. 뭐가 있다고요? CV 케이블 일반적인, XLP 케이블, OF 케이블, POF 케이블 이게 많이 쓰여진다는 얘기입니다. 케이블에 CV 케이블을 가장 많이 쓰겠죠. 민수 쪽에서는. 근데 한전 같은 경우는 용량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크니까 송전을 더 많이 하려면 어떻게 되겠죠? 냉각을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냉각을 시켜주는 OF 케이블이나 POF 케이블을 한전에서 쓰는 겁니다. 일반 수용가 같은 경우는 CV 케이블 200스퀘어, 400스퀘어, 630스퀘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데 한전 같은 경우는 OF 케이블 1200스퀘어, 2000스퀘어 이런 걸 쓴다는 얘기입니다. 왜? 용량도 크고 냉각도 더 커져야 되니까. CV 케이블은 XLP 케이블하고 똑같다. 용어를 보시면은 CV가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인슐레이티드 비닐 시스 케이블입니다.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요거를 그대로 쓴 겁니다. 지금 이게 절연 인슐레이트 비닐 시스 케이블.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암기를 해놓으시면 이것도 쓰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가교는 크로스 링크드가 가교고요. 폴리에틸렌 나오죠. 절연 나오죠. 비닐 나오죠. 시스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알고 계시면은 요걸 그대로 쓰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힘드시라도 계속 외우셔야 된다는 얘기죠.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가교니까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절연 인슐레이티드 비닐 시스 비닐 시스 케이블 이렇게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이거를 반복해서 외워주셔야지만 됩니다. 폴리에틸렌의 내열성을 대폭 향상시킨 가교 폴리에틸렌을 사용한 케이블로서 폴리에틸렌이 뭐냐?
에틸렌에 폴리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제 보시면 이제 메탄, 에틸렌, 뭐 프로필렌 이렇게 나중에 유증가스에서 나오는 부분이 다 틀려집니다. 그건 원소 기호가 틀려진다는 얘기입니다. CH4, C2H4, C2H6 뭐 이렇게 나타나집니다. 그러니까 CH4 메탄, C2H4 에틸렌, C2H6 뭐 프로필렌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정확한 용어인지 나중에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틀려집니다. SF6죠. 육불화황. 불화황이 6개가 있다. 육불화황. 불소 성분이, F가 불소 성분이거든. 6개 있다 그래. 육불화황입니다. S가 황이고. 그래서 원자 부분은 S가 하나 있고, 여기 F가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말 그대로. CH4도 C가 하나 있고, H 해가지고, 4개가 붙어 있는 게 CH4고요. 얘도 그런 식으로 원자식에 보시면 에틸렌의 가교 성분을 이용해가지고, 온도 조건을 더 늘렸다 이거죠. 그러니까 분자 부분을 이렇게 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성분들이 틀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이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락앤락 있죠? 락앤락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락앤락도 뭐 보시면 그 안에 뭐 에틸렌이나 뭐 프로필렌이나 뭐 이렇게 보시면은 그게 그 성분 때문에 렌즈에다 돌리면은 안 좋다고 그래가지고 요즘은 다 유리로 된 거 쓰시죠? 그런 내열성에 대한 결점 때문에 유리가 이제 그 내열에 좀 약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강화 유리를 이용해서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처럼 이런 것들이 100도씨 이상에선 경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락앤락 같은 거 보시면은 렌즈에다 넣고 돌리게 되면 막 200도까지 올라갑니다.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 안에서 경화가 돼가지고 그 안에 있던 분자에서 뭔가 나쁜 물질이 나와서 음식에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우리가 유리로 쓰는 겁니다. 지금.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뭐라고요? 폴리에틸렌 분자간을 가교시켜서 어떻게 250도씨 이상에서도 변형되지 않고 연속 사용 온도는 90도 정도를 한 게 CV 케이블이다 이거죠. 그래서 CV라는 건 250도씨까지 견딜 수 있게끔 가교를 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원자를. 근데 얘 연속 사용 온도는 얼마다? 90도씨밖에 안 된다 이거죠. 순간적으로는 250도를 견디지만 계속 90도씨 이상이 되다 보면은 얘 성분이 조금씩 경화가 돼가지고 플라스틱이 오래되면 어떻게 되죠? 신발 오래 신으면 바닥에 이렇게 갈라지죠? 타이어도 오래 신으면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죠? 그것처럼 얘도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지는 현상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비닐 시스는 난연성으로 열에 강하나 기름, 알칼리 등에 경화되기 쉽고 아까처럼 뭐라고 했죠? 전기 열화상에서 화학적 성분에 의해서 CV 케이블들이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그럼 뭐냐? 기름 등이 묻으면 그 성분이 바뀌게 된다는 얘기죠. 알칼리 성분이 바뀌게 되면 다 바뀐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 이제 피부 같은 건데 산성 피부가 있고 중성 피부가 있고 알칼리성 피부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이제 중성, pH 5.5짜리 피부를 비누를 많이 쓰시죠. 왜냐면 너무 비누가 약간 산성한 성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게 되면은 이 안에 부분이 바뀌어지니까 약간 알칼리성으로 바꾸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하는 거죠. 중성이 가장 좋죠. 여러분 소변 같은 걸 보게 되면 리트머스 정이 갖다 보면은 그 산성이 있기 때문에 색깔이 변하는 겁니다. 적용은 어디에 난다? 154kV 이하의 지중선로에 사용한다. 3, 4, 5 케이블 같은 거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왜? 냉각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용량을 더 많이 보내줘야 되니까 CV로 보내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 이거죠. 케이블의 굵기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OF 케이블 같은 거를 이용해서 3, 4, 5 케이블을 쓴다. 장점은 뭐냐? 절연유 공급 설비가 없다. 아까 한전에서는 OF 케이블을 쓰다 보니까 안에 오일들을 공급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레셔 탱크에서 이렇게 그 오일에 대한 압력을 조정해주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보수 점검이 필요 없고 건물의 공간 확보가 용이하다. 안 그러면 OF 케이블 지나간 쪽에는 변전소 내부에 지하에 가시면 PT라는 게 있습니다. 프레셔 탱크가 있고 그거를 이제 조정해줄 수 있는 밸브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PT 탱크는 얼마 정도 하냐면요. 앞에 보시는 에어컨보다 약간 더 큽니다. PT 탱크가. 현재 그 3, 4, 5 변전실 같은 데 가면은 저거 한 2배만한 그런 탱크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거기 한두 개씩. 근데 이제 그게 일반적인 부분이 이게 내려갈 때는 중간중간에 이런 PT
탱크가 있습니다. 왜냐면 압력에 의해서 어차피 대기압으로 이렇게 눌러주고 당겨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깊이가 깊어지면은 얘가 보내줄 수 있는 게 한정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는 깊이가 깊어지는 경우에서 이제 그 경우는 PT 탱크들이 중간중간에 그 위치마다 이렇게 조금씩 따로 설치가 되기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케이블이 이렇게 일정하게 가다 보니까 중간에 이쪽에 큰 탱크 하나, 이쪽에 큰 탱크 하나 해서 여기서 양쪽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을 받아주면 되겠죠. 중량이 가볍다. 왜? 따로 오일이 더 안 들어가니까. 케이블 접속도 용이하죠. 왜? 오일을 셀 염려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대부분 케이블 쪽에서 사고 나는 부분이 케이블 접속을 하면서 케이블에는 아까처럼 전류가 흐르면서 자기장이 발생되죠. 그런 전개가 어디에 집중이 됩니다. 접속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손 다치면 어떻게 되죠? 주위에 테이프 바르는데 어떻게 되죠? 더 두껍게 바르죠? 그러면 그건 뭐냐면은 뭔가 문제가 생겼던 부분 두껍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케이블을 가게 되면 케이블의 도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절연체들은 새로 시설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압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새로 이제 테이프를 마감을 하다 보니까 압축되어 있는 만큼의 어떤 절연 성분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테이프가 더 두껍게 됩니다. 그래서 절연통 같은 거 보면 항상 더 두껍게 나오는 부분이 그겁니다. 안에 절연을 하기 위해서 여러 번 감아주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어느 끝쪽에 케이블 접속 쪽에는 전기가 집중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집중이 되는 부분에서 뭔가 소선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부분의 케이블 사고는 이렇게 그 접속 부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금속 시스가 불필요하다. 그래도 금속 시스들을 쓰죠. CV 케이블에, 외형에. 그래서 이제 편면으로 된 게 아니라, 보시면은, 주름이가 있습니다. ELP관처럼. 시스가. 그래야지 이제 움직이기가 좋거든요. 예를 들어, 200스퀘어나, 154 200스퀘어 말고 이제 400스퀘어 정도를 한 1.5m를 들면요. 잘라서 들면 여러분 들기 좀 힘드실 겁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20kg가 좀 넘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작업할 때도 맨홀에서 케이블을 폿을 하게 되면 케이블이 남습니다. 그럼 잘라내겠죠? 잘라내가지고 상부로 올려줄 때 긴 케이블을 못 올립니다. 무거워서. 그런데 이제 중간중간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올려보내기도 합니다. 절연젤의 전기 강도가 OF 케이블이나 POF 케이블보다 낮다. 절연체가 두꺼워서. 왜냐면 전기 강도가 좋아야지만 더 튼튼한데 튼튼하게 견딜 수 있는데 얘는 전기 강도가 좀 낮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단점이 된다는 얘기죠. 절연체가 두꺼워져서 케이블의 바깥지름이 커진다. 아까처럼 이제 그 냉각을 하거나 하는 부분 때문에 OF 케이블에서는 그런 부분이 CV 케이블보다는 외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CV 케이블을 이용했으면 1200스퀘어나 2000스퀘어를 하게 되면은 크기가 커져야 되는데 OF 케이블을 쓰게 되면은 그런 부분이 낮아진다. 왜? 전기 강도 같은 게 더 높으니까 케이블을 더 작게 제작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OF 케이블들은 여기 보시면 도체가 있고 여기 바깥에 여기 기름 통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처럼 절연을 얘는 어떻게 했었죠? 방식층 해가지고 절연체로 했었습니다. 여기 도체 이거 있고 차폐층 절연체 있고 그 부분을 여기 부분을 더 두껍게 해줬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한산에 대한 케이블에 여기 지금 바깥에 뭐 시스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 없이 바깥에 여기 시스를 넣고 여기다가 그 기름 통로를 집어넣고 이 중간이 공백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이제 기름에 의해서 냉각을 이제 주위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나중에 보시면 이제 순행식 공냉식 해가지고 나눠집니다. 그러면 이런 케이블을 그냥 땅 속에다 파묻게 되면 직매를 하게 되면은 그 주변의 온도에서 영향을 받겠죠. 근데 그 옆에다가 이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 물을 흘려줍니다. 그러면 지중에 대한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땅에 대한 온도를. 그러면 이제 간접으로 이제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간접 순행식 이게. 직접 순행식은 뭐냐? 이 안에다 물을 직접 흘려주는 거죠. 배관 옆에다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직접적으로 냉각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직접 순행식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관로에서 보시면 또 그런 것들이 나눠집니다. 근데 이건 OF 케이블이니까 OF 케이블은 오일이 필드된 케이블이다. 케이블 내에 오일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냉각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그런 구조들에 대해서는 책에 기본서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에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압력형 케이블로 케이블 내에 절연유 통로가 있고 절연유를 대기압 이상의 압력으로 충전시킨다. 대기압보다는 약간 높게 해줘야지만 얘가 움직이겠죠. 절연유 압력은 전 구간에 1kg/s 세제곱미터 이상이며 최대 허용 유압은 8km다. 이렇게.
너무 센 압력을 이용하게 되면 뭐 어차피 파이프가 견딜 수 있는 압력이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정도 이상을 적절하게 배열을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그 고조에 따라서 높이가 있으면 압력을 좀 더 물하고 똑같습니다. 압력이 좀 돼야지 얘가 오일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근데 평지 같은 경우는 압력이 좀 작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154kV 이상의 지중선로에 사용하거나 발전소 구내의 특고압 선로에 사용한다. 왜냐면 그 송전 용량을 많이 보내야 될 때 이런 부분을 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절연유 충전은 공급이 발생하지 않느냐. 왜냐면 물이니까 빈 곳이 없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CV 케이블 같은 경우는 아까처럼 케이블을 만들면서 그 유전체를 제작을 하면서 중간에 공기방울이 들어가가지고 공국에서 절연체가 제대로 생성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까처럼 이제 그 안에 공국까지의 제가 시성분을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드리는데 공국까지 전압이 인가되고 공국 이후에 또 전압이 인가가 되다 보면 나중에 그 공국이 조금씩 파괴가 돼가지고 아까처럼 나무 모양 트리 구조처럼 이렇게 외부로 파괴가 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게 이제 정기적인 원인인지 수학적인 원인인지 물수에 의한 원인인지 화학적인 원인인지 해가지고 전수화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트리 구조는 정기적 트리, 수트리, 화학적 트리 이런 부분으로 그림을 그려주시고 또 내용을 써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됩니다. 절연유의 냉각작용으로 사용 온도가 높아 송전 용량이 증대한다. 이 뒤에 이제 또 문제가 나옵니다. 지중 케이블의 송전 용량 증대 방법. 뭐라고요? 온도를 저감하는 한 특이한 케이블 3가지, 새로운 케이블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극저온 케이블, 뭐 초전도 케이블, 기중 절연 케이블 뭐 이게 나옵니다. 그 3가지 케이블을 써주시는 게 바로 지중 케이블의 송전 용량 증대 방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오일필드 케이블들도 송전 용량이 증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CV 케이블에 비해서. 전기 강도도 높고 그 다음에 송전 용량도 증대를 하기 때문에 한전 쪽에서는 다 이런 부분을 쓰시죠. 온도 변화, 아까 좀 케이블이 신축이 일어났는데 그런 것들을 온도 변화 부분을 이런 것들을 기름 탱크에서 이제 흡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절연체의 두께를 CV 케이블보다 얇게 할 수 있다. 왜? 전개 강도가 더 높기 때문에. 단점은 기름을 보내주는 급유계통 설비가 필요하다. PT라든가 뭐 프레셔 탱크라든가 여러 가지 벨로즈라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케이블 접속 등의 가공 시 절연유 등의 유출 등으로 인해 유지 보수가 곤란하다. 아까처럼 이제 그 유지 접속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힘들게 접속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POF 케이블, OF 케이블인데 이제 강간에다가 그걸 집어넣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바깥에 아까는 도치 안에 기름이 들어갔습니다. 얘는 뭐냐면 그 관 안에 전부 다 오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을 3개를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물 속에다 케이블 3개 담가놓은 거하고 똑같습니다. 기름 속에다 케이블을 3개를 담가놨다는 얘기죠. 아까 OF 케이블은 뭐냐? 아까처럼 빈 공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공간, 도체 안에다가 별도로 기름을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얘는 냉각 효과가 더 좋겠죠. 왜? 전체를 다 오일로 감싸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간 내에 도체를 절연하여 삽입하고 절연유를 15kg 이상의 압력으로 충진시킨다. 왜냐하면 면적이 더 커지니까. 아까는 도체, 아까 그 강간 하나만 넣어주면 되니까 압력이 1에서 8kg 정도의 압력만 보내주면 됐었는데 여기는 전체에 대한 강간을 넣어주다 보니까 사이사이 압력이 더 들어가겠죠. 그래서 15kg 이상의 압력으로 충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왜? 면적도 더 넓어지니까. 발전소의 인출선로 중에 사용된다. 더 많은 면적이 필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케이블 딱 하면 3가지씩 나옵니다. 어떤 케이블? 발성부 회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케이블은 CV 케이블, OF 케이블, POF 케이블. 요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송전 용량 증대 방안 하도 케이블이 3가지가 나오는데 그 케이블을 이제 조금 이따 보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게 이제 혼돈이 되지 않게끔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장점은 뭐 온도 제어가 쉽고 송전 용량이 증대해야 한다. 강간이 왜 필요돼 있어? 기계적 강도가 크다. 강간에 의한 차폐 효과로 통신선의 유도장애가 감소한다. 아까처럼 시스에 접지를 하는 부분이 뭐라고요? 시스의 유기전압을 떨어뜨리기 위한 부분도 있지만은 차폐를 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단점은 대규모 가압 설비와 대량의 절연유가 필요하다. 강간에 대한 부식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 전식, 부식 이런 부분이 생기죠. 나중에. 전식은 어떻게 생긴다고? DC
생겼을 때 전식이 생기는 거고요. 부식은 땅속에다 집어넣다 보니까 아무래도 물에 의해서 쇠 성분이 부식이 일어나겠죠. 그런 부분이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중 케이블의 송전 용량을 증대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력 케이블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하시오. 세 가지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관로 기중 케이블. 땅속에 기중에 케이블을 깔았는데 관로 안에다 깔았다. 근데 그 관로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냉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오일이 아닌 SF6 가스가 들어있다. 그래서 가스 인슐레이티드 트랜스미션 라인 이렇게 나옵니다. GIL로. GIS는 뭐죠?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기입니다. 또 GIS가 또 어떻게 되냐면 글로벌 인포메이션 시스템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어를 딱 보고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죠. 글로벌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또 GIS가 있습니다. 그래서 GIS 딱 물어본다고 가스 인슐레이티드 스위치기어에 대해서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전후 자료를 잘 보시면은 그 용어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좀 틀립니다. 도체로서 파이프를 사용하고 파이프 아까 POF 케이블처럼 파이프를 쓴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에폭시 수지에 한 절연 스페이스로 강간 내에 지지하고 SF6 카스를 충전한다. 그림을 보시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강간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도체가 있습니다. 도체가 있고 여기 냉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SF6라는데 다 비어 있습니다. 근데 케이블이 중간에 혼자 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절연 스페이서로 네 군데를 이렇게 잡아준다든가 해가지고 공중에 붕 뜨게끔 에폭시 수지로 지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뒤에 그림이 나올 겁니다, 아마. 송전 용량이 가공 송전수가 거의 같다. 왜? 외피가 없지 않습니까? 왜? GIS 가스가 들어있으니까. C성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손실이 생길 수도 있고요. OF 케이블에 비해 동일 송전 용량에서 충전 전류가 작다. 왜? 유전체 성분이 없다 보니까. C성분이 적으니까 이런 충전 전류가 작은 겁니다. 그래서 송전 용량 증대 방안에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유전체선이 작음으로 아까 유전체선은 어디 있냐? 그 에폭시 수지 등에 의해서 연결되는 그런 유전체선만 생기겠죠. 온도 상승에 따른 송전 용량은 제약받지 않는다. 그래서 송전 용량 증대 방안에서 세 가지 케이블에서 관로 기중 케이블, 극종 케이블, 그 다음에 초전도 케이블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관, 극, 초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십니다. 아까 전수와 간극초 이렇게 외워주시듯이 그런 키워드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내용이 안 나오니까. 제조 단위 길이가 보통 짧다 이거죠. 왜? 이거 같은 건 어디에 쓰여지냐면 아까처럼 이제 그 용량이 크게 나가야 되는데 발전소나 이제 변압기의 인출 모선 같은 데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짧게 해가지고 거기에 SF6 가스를 넣어주고 좀 충진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적용은 대용량 발전소의 단거리 인출선. 여기 나오죠? 그림이. 도체가 있고 여기 외부 강간인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십자 모양을 해가지고 이렇게 에폭시 수지로 이렇게 잡아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돼 있는데 극저온 케이블 온도를 낮췄다 이거죠. 도체로서 알루미늄이나 동을 사용하고 중공 부분에 뭘 썼다? 액체 수소나 액체 질소를 이용해서 온도를 20도씨에서 80도씨 K에 극저온으로 냉각시킨다. 이제 초전도 케이블은 0도씨 K까지 이제 낮춘 거죠. 마이너스 273도인가요? 0K가? 그럼 거기 20K는 거기다 플러스 20도를 하면 됩니다. 80도 K는 거기다 80도를 하니까 얘 같은 경우는 한 190도 정도, 마이너스 190도 정도로 냉각을 시켜서 도체 저항을 낮춰서 대전류를 흘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도를 낮추는데 한 190도 정도로 낮추게 되면 어느 정도 허용 전류가 훨씬 더 늘어나는데 마이너스 273도인가 278도까지 더 낮추게 되면 그때는 도체 저항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때는 훨씬 더 많은 전류를 흘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극저온 케이블은 온도를 어느 정도 낮춰주는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게 액체 수소나 액체 질소를 이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초전도 케이블에 가서 보시면은 그 온도를 더 낮춰주는 거죠. 극저온이라고 돼 있는데, 극저온이 바로 이 온도라는 얘기입니다. 20도에서 80도 K. 이런 키워드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죠.
그럼 POF 케이블하고 똑같은데 액체 질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요 안에. 도체 안에도 들어가고 도체 바깥에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좀 틀려지는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키포인트가 뭐냐면 액체 질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어디냐. 초전도는 절대온도, 저항이 0이 된다는 초전도 현상을 이용한 거. 똑같이 도체로서 니옵이나 니옵티탄을 사용합니다. 여기는 도체로서 알루미늄이나 동을 사용하는데. 왜? 저항 성분이 알루미늄이나 동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온도가 내려가도. 근데 얘는 니옵이나 니옵티탄을 사용하게 되면 이 절대 온도에서 저항이 0이 됩니다. 그래서 도체 자체도 틀려지는 겁니다. 초전도 케이블에서는. 왜? 액체 헬륨이나 액체 질소를 흘리는 겁니다. 왜? 액체 질소까지는 온도를 낮춰줄 수 있는 게 또 한계가 되겠죠. 그래서 헬륨 같은 걸 이용해서 온도를 어디까지? 4도에서 5도 K까지 낮춰서 전기저항을 최대 전기 0에 접근을 시키는 겁니다. 온도가 여기는 20에서 80도까지는 극저온 케이블, 초전도는 4도에서 5도. 근데 도체가 틀려진다. 니옵이나 니옵티탄이다.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얘도 보시면 똑같은데 여기에 대한 액체 질소나 액체 헬륨이 들어가는 이런 통로들이 더 많아졌죠? 왜? 온도를 더 낮춰줘야 되니까. 구조가 얘하고 약간 틀려지는 부분이 그런 겁니다. 가운데 이렇게 도체 내부에 들어가는 건 똑같았죠. 외부에 여기도 들어가지만 바깥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 부분이 또 있다 이거죠. 그리고 요 사이에 대해서는 진공으로. 왜? 여러분 보온병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온병. 안에 뜨거운 물이나 넣게 되면 진공해서 외부하고 절연이 되죠. 그 온도를 보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는 어디 있었죠? 진공이 없었습니다. 근데 얘는 진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공 차이가 있다는 것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딱. 그 세 가지 케이블의 구조 딱 아셨죠? SF6 케이블, 그 다음에 극저온 케이블은 20도 C에서 80도 K인데 알루미늄 동이고 거기에 뭐가 들어간다? 액체 질소나 액체 수소가 들어간다. 근데 초전도 케이블은 진공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 안에 액체 헬륨이나 액체 질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 온도는 4도에서 5도 K다. 이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넣어놓고 계시고 그거만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CNCV 케이블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CV 케이블입니다. 근데 이제 CN이 뭐냐 이거죠. 뉴트럴이 들어갔다 이거죠. 뉴트럴이 하나. CV 케이블 이제 기억나시나요? 크로스 링크드,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자꾸 반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가교 폴리에틸렌까지 생각나는데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이게 생각이 안 납니다. 나중에. 가교 폴리에틸렌이니까 크로스 링크드. 가교 폴리에틸렌, 크로스 폴리에틸렌 링크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뭐죠? 절연, 비닐 시스니까 절연이 인슐레이티드 비닐 시스 케이블. 이걸 자꾸 반복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반복밖에 안 됩니다. 애워지지가 않으니까. XLP가 그거라고 그랬죠. CN이 뭐다?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가교 폴리에틸렌 또 나오죠.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케이블. 크로스 링크드 폴리에틸렌 인슐레이티드 비닐 시스 케이블. 이거는 반복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이 내용이 나오니까 요건 건너뛰겠습니다. 앞에 설명됐으니까. 장점 나오고 단점 나오고. 이제 틀려지는 게 이제 CNCV에서 뭐가 있다? 콘센트릭 뉴트럴. 뉴트럴 성분이 있다 이거죠. CV 케이블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 CV 케이블 바깥에는 여기 보시면은 그 알루미늄 그 판 같은 게 이렇게 중성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면적이 안 됩니다. 지락이 난다는 건 어떻게 되죠? 도체하고 땅하고 부딪히는 건데 지중 케이블에서 지락이 났다는 건 도체의 절연이 파괴돼가지고 이 도체하고 케이블 외피하고 그 다음에 땅하고 연결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CNCV 케이블 같은 경우는 이 도체가 있고 바깥에 이제 중성선이 있죠. 중성선에 대한 면적이 아까 뭐라고요? 100스퀘어, 요게 100스퀘어 하면 바깥이 다 면적이 34스퀘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지락이 나가지고 여기 중성선하고 연결이 돼서 땅하고 연결이 되더라도 요 바깥에 뭐죠? 전류를 흘려줄 수 있는 이 34스퀘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충분히 지락 전류를 흘려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케이블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22스퀘어 CV 케이블 같은 경우는 외피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케이블이 탑니다. 절연체가. 왜냐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열이 발생할 거니까. 그 열을 충분히 냉각시켜주지 못하다 보니까. 왜냐면
선로가 빨리 끊어지면 되는데 끊어지지 못했을 경우는 그 열이 케이블 내에 축적이 되면서 케이블이 타겠죠. 고무니까 고무도 불 붙이면 타지 않습니까? 타이어 같은 거 어떻게 되죠? 예? 화력발전소에서 타이어를 태우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불이 잘 안 붙는데 일단 불을 붙으면 잘 타죠. 녹으면서. 그게 바로 에틸렌 계열이다는 얘기죠. 다 고무 성분이니까. 얘는 그 CV 성분이 있다. CV 케이블에 동심 중성선을 추가하여 이게 동심 중성선이 추가가 됐다. 다중 접지 계통의 전선로에 지락 전류를 흘릴 수 있도록 하여 지락 사고로 인한 케이블의 손상을 방지하는 데 사용된다. 이게 이해되셨죠?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정확하게 먼저 이해하고 저거를 내용을 쓰실 수 있게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CNCVW를 뭐다? 워터프루프. 이거 하나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딱. 수밀 컴파운드를 충진한 케이블이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도체가 있고, 방식층이 있고, 여기 XLP 케이블은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도체 내부 반도전층, 절연체, 외부 반도전층, 그 다음에 그 중성선, 금속 시스, 뭐 방식층.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죠. 이 방식층은 바깥에 보시는 이제 고무 케이블의 바깥 부분이 방식층인 거고요. 그 케이블을 보호하기 위해서 안에 금속 시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금속 시스가 일자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주름이 돼 있습니다. 주름관. 주름이. 케이블이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 주름관처럼. 왜냐면 케이블이 이렇게 휘어질 때 어떻게 됩니까? 일자로 돼 있으면 케이블이 이렇게 휘어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방식층도 주름관처럼 돼 있어야지 이렇게 약간 휘어지더라도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이 나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요건 이제 MI 케이블을 갖다 놓은 건데, 나중에 이제 이 MI 케이블의 그 구조가 뭔지 이제 그 성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 지중선로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요건 그냥 참조하시라고 이제 지금 좀 더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네. 거기 있는 내용을. 이따가 또 보시게 될 거니까. CV 케이블의 정기적 특성에서 VT 특성에 대해서 설명하죠.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보시면 됩니다. 절연재료의 절연 파괴 전압과 사용 시간과의 관계는 VT 특성으로 나타내진다. 여기는 그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제가 연구반 교재에 그림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연구반 교재를.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다.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데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뒤에 나오니까. 열화 원인. 전기 열화상. 전기적, 기계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바로 나와야죠. 열화 진단법. 이제 사선 상태에서 진단, 활선 상태에서 진단.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이제 그 부분을 보시게 됩니다. 여기 뭐예요? 화학적, 생물학적, 전기적, 열적, 기계적. 이렇게. 그 내용 보시면 되고요. 화학적은 뭐냐? 화학용품에 의해서 외피가 부식되거나 화학 반응으로 변질돼서 나타나는 거다. 내용 이해하시고 쓰는 데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요? 반응물이 나뭇가지 모양으로 진전되는 화학 트리를 일으켜서 나중에 트리가 세 구조가 있다고 그랬죠. 전수화, 전기트리, 화학트리, 수트리, 물에 의한 트리 구조가 생기는 부분. 이런 걸 그림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물학적 원인. 개미, 쥐, 벌레 등이 케이블의 외피나 절연식을 갉아먹는 거. 전기적 원인. 운전전압, 과전압, 서지전압에 의해서 부분망전, 수트리, 전기트리 등이 발생해서 절연열화를 일으키는데 트리 현상에는 뭐냐? 고체 절연물 속에서 나뭇가지 모양의 방전 흔적을 nak히는 절연현상입니다. 저희가 저번 주에 봤을 때 뭐가 있었냐면은 침상 접지봉에서 이렇게 막 나무 구조처럼 이제 나가는 거 보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트리에는 전수화, 전기트리, 수트리, 화학트리가 있다. 이런 부분을 보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열적 요인은 열적으로 열화되는 겁니다. 왜? CV 케이블 같은 경우 연속 온도가 90도씨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걸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씩 열화가 된다는 얘기죠. 기계적 요인, 외부의 요인입니다. 아까처럼 응력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휜다든가 하게 되면 그쪽에 어느 정도의 압력이 가야 되겠죠. 그러면 손상과 변형을 일으켜서 복합작용으로 전열은 열화를 일으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 원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일어나는 경우보다는, 왜냐하면 그게 이렇게 기계적으로 응력이 생겨가지고 중간에 뭐 파손이 하게 되면은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전기적 원인하고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니면 또는 보호피막의 손상으로 해가지고 침수돼가지고 절연열화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해하시고 쓰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이제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연열화 진단법에 이제 그 사선 상태의 진단법과 활선 상태의 진단법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직류고압법.
직류를 인가한 건다는 얘기죠. 절연물에 직류 전압을 인가하면 순시 충전 전류, 흡수 전류, 누설 전류가 흐르는데 그것이 일정한 값으로 안정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누설 전류의 크기로 절연열화 정도를 판정하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된다.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케이블 내압 시험도 겁니다. 내압은. 그거는 견딜 수 있는지 판넬의 내압 시험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왜냐면 어느 정도 순간 정도 잠깐 걸어보는 겁니다. 1분이면 1분간 해가지고 22.9kV의 케이블이다. 그러면 얘가 절연이 우수한지 한 40kV 정도 해가지고 잠깐 걸어서 얘가 터져 나가는 데가 있는지 잠깐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고전압 시험 같은 건 많이 하면 안 좋습니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고문하는 거하고 똑같죠. 예? 사람을 갖다 놓고 전기를 막 지지직 흘리면은 사람이 견디지만 어느 정도 많이 올리다 보면은 죽죠.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CPR, 심폐소생술을 할 때 보시면은 심장에다가 50mm, 100mm, 200mm 해가지고 줄을 올리죠 막. 그것처럼 그걸 많이 올리게 되면 더 안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부분을 하는 부분인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여기는 어떤 거냐. 직류로 고압을 인가하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DC 1kV, DC 10kV 이런 것들을 전압에 따라서 인가를 합니다. 1분 동안 인가했을 때 부분하고 10분 동안 인가했을 때 누설 전류의 크기 이걸로 DC 성급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림 그렸듯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낮춰지는데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그 성급법 그게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은 얘는 절연이 양호하다. 근데 이게 아까처럼 킥 현상이 해가지고 올라간다. 그럼 절연이 나쁘다. 그것들을 보기 위한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선 상태에서 활성법입니다. 왜? 지금 AC 쓰고 있는데 거기다 DC를 인가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전원을 죽여놓고 하는 부분이다. 탄델타법 이것도 사선 상태에서 유전정접법을 얘기합니다. 유전정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델타법이라고. 아까 뭐라고 그랬죠? IR하고 ICS에 대한 사인 델타를 쓰지 않고 탄델타를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가 탄델타법이 됩니다. 그래서 절연물의 교류전압을 인가해서 교류전압 같은 경우는 얘는 10kV까지 인가를 합니다. 1kV, 10kV를 이렇게 수시로 반복해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인가를 하는데 접속 방법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GST, UAT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건 한전의 절연열화 측정 기준서란 책이 있습니다. 96년도판하고 2000년도판이 있습니다. 약간 내용은 틀려지는데 기본적인 원리는 똑같습니다. 거기서 보시는 것처럼 교류전압을 인가해가지고 탄델타에 대한 특성인데 뭐냐? 온도 특성, 전압 특성 이런 것들 습도라든가 이런 적에 의해 가지고 이 탄델타의 특성이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유전정접을 할 때는 온도 센서가 있습니다. 습도 센서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표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100년간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게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도블이라는 회사에서 1900년도에 이 유전정접 테스터를 만들어 가지고 많은 변압기라든가 케이블을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남아있는 겁니다. 100년의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요거를 나쁜 기기가 있으니까 테스트를 해보니까 요 정도 수치가 나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해가지고 그 정도 수치가 나오면 얘는 나쁜 겁니다. 왜? 백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부분방전이나 이런 것들이 알고리즘에서 좀 힘든 부분이 뭐냐면 백데이터가 많이 축적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이 좀 부정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런 백데이터가 정확하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쉽습니까? 테스트하기가 쉬우니까 직류고압법을 많이 사용하고요. 얘는 탄델타 장비가 보통 한 1억에서 1억 5천 정도 합니다. 이제 제가 기계식도 써보고 전기식도 다 써봤거든요. 기계식은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겁니다. 전기식은 M4000이라는 이렇게 노트북 같은 걸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이렇게 탭 스위치 눌러가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윈도우 타입이 있고 도스 타입이 있습니다. 그것들도 다 써봤습니다, 옛날에. 예, 유전 손실은 VI 탄델타. 왜? 유전 손실은 손실이니까 P 값입니다. 와트. 와트니까 P는 어떻게 되죠? VI 코사인 세타죠. 그 VI 코사인 세타를 이제 VI 탄델타로 이제 바꾼 겁니다, 그냥. 그러다 보니까 탄델타가 커지면 손실이 커지겠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가변 저항과 콘덴서를 사용하는 쉐링 브릿지. 나중에 이 쉐링 브릿지를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이건 뭐냐, 여기 이렇게 다이오드가 이렇게 네 개통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넣어가지고 여기 값하고 여기 값 곱한 거하고 여기하고 여기 곱한 값이 같다. 요게 A, B, C, D다. 그러면 A하고 D를 곱한 거하고 B하고 C를 곱한 값은 같아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운데 저항을 조정해가지고 이 값을 맞춰 나가는 겁니다. 지금 가장 정확한 시험 방법이다. 근데 왜요? 대형화다. 이게 구름화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원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조작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세 가지로 나타나지는데, 이 교단 있죠. 교단 크기 정도. 요 크기 정도 됩니다. 세 가지를 탑재를 하게 되면. 그림 같은 건 이따 있으니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케이블 제조사에서 많이 쓴다. 변압기에서도 씁니다. 다른 데서도 다 씁니다. 부분 방전은 뭐냐? 파샬 디스차지라고 얘기합니다. 케이블의 고전압을 인가해서 공급 외상 등의 결함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 방전의 크기와 빈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에 뭐냐? 직류 전압에 의한 방법, 준삼각파에 의한 방법, 저주파를 이용하는 방법, 이런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60Hz를 쓰는데 고주파를 인가를 하게 되면 통신 쪽에 장애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제 지락 같은 걸 판단할 때 어떻게 하냐? 2에서 3Hz 정도의 저주파를 케이블에다 실어 보냅니다. 그러면 그거는 영향을 안 미칠 거 아닙니까? 2에서 3Hz니까. 그래서 그 저주파를 이용을 해서 사고가 나면은 그 회로가 형성이 되겠죠? 지락이 난다든가 하면 우리가 여기서 2Hz에서 3Hz를 흘러보내다가 여기 사고 나면 땅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올 겁니다. 그러면 그 주파수 대역에 파형이 들어오면은 얘는 지락이 났다. 이렇게 검출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검출 기법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절연작법, 메가죠? 아까처럼 I는 R분의 V 해가지고 500V나 1000V나 2000V 메가를 때려가지고 요것도 이제 나중에 보시면 EPC 해가지고 외웁니다. EPC 해가지고 접지하고 P 해가지고 요걸 61.5%인가요? 8%인가? 이렇게 계산하는 거 있었죠? 이게 이제 그 건축전기에서 했던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교재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던 것 같은데 나중에 한번 그런 것들도 좀 참조를 해서 보시면 됩니다. 수트리 활선 진단장치. 아까처럼 직류 성분을 검출하는 거다 이거죠. 이런 것들을 이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트리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느냐. 포설이 끝난 부분. 향후 사용할 케이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책을 해야 되느냐. 아까처럼 수트리는 물이죠. 물이니까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케이블의 사용 연수, 포설 환경 등을 고려해서 적절한 진단을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계획적인 갱신을 한다. 뭐 케이블 큐어를 한다든가. 향후 사용할 케이블에 대해서는 케이블 구조면에서 개선, 아니면 제조 방법에서 개선, 이런 부분들이 아까처럼 뭐 방수층을 집어넣어 준다든가 이렇게 해주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케이블 구조면에서 개선은 어떻게 하냐? 3층을 동시에 압출한다 이거죠. 내부 반도전층, 외부 반도전층을 과거의 테이프로 바꿔서 압출 반도전층을 또 마련해가지고 하여튼 전기의 집중을 피하기 위해서 한꺼번에 이렇게 다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좀 더 절연이 좋아져서 문제가 덜 생긴다. 차수층을 사용한다. 금속 테이프로 차수층을 마련한다. 외부로부터 물의 침입을 방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체의 수미라. 도체의 연산 틈에 컴파운드를 충진하여 침수를 방지한다. 도체에다가 도체가 뭐냐면 연산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틈이 있습니다. 그 틈에다가 뭐냐면은 항아리에다가 돌을 담습니다. 그러면은 그 돌 안에 중간에 틈이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모래를 담으면 중간중간 튼튼하게 만들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 얘도 이제 중간에 보시면 연선이 그런 돌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럼 돌 사이사이에는 약간의 공간이 있을 텐데 거기다가 컴파운드를 충진해가지고 더 내성이 강하게끔 그걸 만드는 겁니다. 그게 이따가 자료를 가지고 잠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수층, 부풀은 테이프라는 게 있습니다. 외부 반도전층 외 바깥쪽에 보시면 부풀은 테이프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 샘플도 제가 가지고 있는데 일반 테이프인데 한쪽은 약간 완만하고 한쪽은 약간 거칠거칠한데 거기에 실리카겔 같은 게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묻는 순간에 그게 이제 부풀어 오릅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 부분이 부풀은 테이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실물을 가져와서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케이블 제조 방법에서의 개선. 습식 대신에 건식을 하라 이거죠. 왜냐하면 습식을 하게 되면 안에 수증기가 있다 보면 아까 그 공극이 생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연 냉각식으로 하게 되면 절연초에 포함된 수분량이 저감이 되고 공급도 저감이 되고, 왜냐면 수분이 있다라는 거는 나중에 뭔가 이제 전개가 아까처럼 수트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요인이 더 많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이물질 혼입 대책으로 해서 가지고 여러 가지 자례를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사실 그 변압기 같은 경우도 진공, 몰드 변압기 진공으로 해가지고 함침을 해서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그 환경에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기 중에 떠다니는 먼지들도 모이다 보면은 진공으로 들어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환경을 좋게 해서 사용을 하셔야지만 된다는 얘기입니다. 방진 뭐 이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CV 케이블의 이제 포설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지중선로의 포설 방식이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세 가지가 있었죠. 직매식, 관로식, 그 다음에 전력구식.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포설 방식, 직접 매설식. 얼마만큼의 매설한다? 지하 0.6에서 1.2m. 이건 기종이 나와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 하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예를 들어 뭐 차도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먼저 60cm 미만에 포설하게끔 돼 있죠. 그러니까 그 이상 포설 안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지중 케이블을 이렇게 직접 매설을 하거나 아니면 관로 매설을 하거나 하면은 그 위에 보호판을 깔거나 보호 시트를 깔게끔 돼 있습니다. 왜? 포크레인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60cm 같은 건 삽으로도 찍죠. 예? 근데 이제 관로식 같은 건 조금 더 밑에 심게끔 돼 있습니다. 왜? 중간에 테이프를 깔고 그다음에 보호판을 깔고, 보호판도 이제 플라스틱으로 된 게 있고 쇠로 된 게 있습니다. 돈 있는 데는 쇠로 깔더라고요. 근데 쇠로 깐다는 건 위에를 쇠로 다 덮는 거니까 돈이 좀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ELP관을 깔고 그 주위에 모래를 심습니다. ELP관이 좀 소선이 더 적으라고. 흙을 깔게 되면 흙 안에 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물이 이렇게 안에 머물 수가 있죠. 모래가 있으면 그 주위에 물이 이제 흘러다니면서 또 냉각도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 물이 배수도 잘 되겠죠. 흙보다는. 왜냐면 ELP관이 보통 한 50m짜리 ELP관을 씁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케이블은 300m짜리를 썼다고 하더라도 ELP관은 50m마다 붙여줘야 됩니다. 접속을. 그럼 그 사이로 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관로구에 들어가면 맨홀에 물이 차있죠. 비가 들어오면은 그 ELP관의 그 홈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침수해가지고 침투해서 그 관로를 따라서 쭉 따라와서 맨홀에 물이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관로에 들어가기 전에도 항상 펌프로, 수중 펌프로 해가지고 물을 빼놓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가스 같은 게 찰 수도 있고요. 케이블 마커를 함께 시설한다. 이게 뭐냐면 케이블에 대한 보호 대책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건 2회선 이하, 증설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 굴착이 어렵지 않은 경우, 이런 것들. 기타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 이제 케이블 이제 변전소에서 나가다 보면은 이제 외부로 나가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직매식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전력굿이 되는 경우도 있고, 관로식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사기간이 짧고 공사비가 적다. 굴곡개서의 포설이 용이하다. 왜? 직접적으로 가니까 이게 막 왔다 갔다 하기 편하겠죠. 근데 외상을 받기 편합니다. 왜? 낮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보통 그냥 직매식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 트러우라는 콘크리트 덩어리 안에다가 깔고, 그 다음에 모래를 깔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덮개를 덮은 다음에 이렇게 하죠. 조금이라도 외상을 덜 받아야 되니까. 땅에다 그냥 까는 건 아니다 이거죠. 케이블의 재시공과 증설이 어렵다. 그래서 아까처럼 트러우 안에다 넣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케이블을 까는 건 아닐 때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케이블이 있고 여기 트로우가 있죠. 트로우 안에다 넣고 그냥 바로 이렇게 굴착을 할 수 있게끔 넣는다는 얘기죠. 이게 0.6에서 1.2m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케이블이 이제 교차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나중에 이제 지중 케이블을 하시다 보면은 중간에 이제 지나가는 것들을 다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도로 같은 것도 1년이 안 된 도로는 굴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1년이 지났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도로가 생기기 전에 먼저 이런 걸 깔아 놓는다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관련, 기관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미리 시설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감리상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고요. 관로식은 적당한 간격마다 맨홀을 설치한다. 맨홀은 보통 한 300m에서 400m 정도에 설치를 합니다. 왜냐하면 케이블을
그 활차에다 감을 수 있는 거리가 보통 그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이상 설치를 하게 되면 이제 케이블을 이제 운송할 때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0m에서 400m 정도 되면은 케이블을 이렇게 감게 되면 활차에 이렇게 감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관로에서는 16개 이하 정도로 한다. 보통 50에서 200m다 설치한다. 근데 300에서 400m 정도 설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에서 9에서 미만인 경우, 증설이 예상되는 경우, 도로가 경질포장이거나 교통이 빈번하여 추후 굴착 작업이 어려운 경우. 그래서 대부분은 관로식으로 많이 하시죠. 직매식보다는. 보통은 증설을 예상을 해가지고 케이블을 끄니까. 케이블 외상을 받기 어렵다. 제시공과 증설이 쉽다. 왜? 관로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케이블을 제시공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 공간에다 그냥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땅을 안 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공간이 비어있으니까 그쪽에다 케이블을 그냥 밀어넣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보수 점검이 영리하다. 중간중간에 보면은, 왜? 케이블을 자체에서는 사고가 안 난다고 그랬죠? 케이블 접속부에서 사고가 난다고 그랬죠? 그 접속부가 맨홀에 있으니까. 그런 부분만 검토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같은 데는 케이블 맨홀에다 CCTV를 달아놓습니다. 멀리서 CCTV를 이렇게 보기도 하더라고요. 전력구도 마찬가지예요. 긴 구간 같은 경우는 이제 CCTV를 넣어서 뭐 처음하고 끝부분 정도는 보실 수가 있겠죠. 다 보실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다 보기에는 워낙 구간이 길다 보니까 출입 뭐 감시 뭐 이런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공사 기간이 깁니다. 왜? 땅을 파야 되니까. 근데 이제 전력구로 가게 되면 더 길어집니다. 왜? 콘크리트로 전력구를 더 만들어줘야 되니까. 얘는 맨홀만 만들고 그다음에 땅 파서 ELP가 묻은 다음에 나중에 도통시험 한 다음에 케이블을 그냥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전력구는 뭐냐? 방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 나중에 케이블을 그냥 깔아버리면 되니까 편하죠. 근데 처음에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 토목과 건축을 하는데 좀 더 시간이 더 걸리겠죠. 이런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이렇게 바깥에다가 이렇게 외형을 놔두고 여기다가 어떻게 돼 있죠? 관로를 더 집어넣었다는 얘기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관로식 할 때는 이렇게 바깥에다 뭘 안 집어넣고 땅에다 직매식처럼 하는데 ELP 관을 묻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하죠. 그게 이제 공사비가 좀 더 싸게 들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를 합니다. 전력구시, 암거식 이렇게 나중에 보시는데 터널과 같은 구조에다 하는데 압력구냐, 그 무압력구냐에 따라서 케이블에 대한 외형들이 이제 틀려집니다. 그 케이블 행거나 케이블 트레이, 이제 행거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벽면에다 행거를 달죠. 근데 그 위에다 클리트라는 걸 답니다. 이렇게 클리트가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이렇게 거기에다 이제 올려놓고 나서 아까 스네이크 배설을 하게 되면은 고정형 클리트가 있고 이동형 클리트가 있습니다. 고정형 클리트에서 잡아주는 거고 이동형 클리트에서는 걔가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는 부분이 바로 그 스네이크 배설의 이제 피치 부분, S자 부분이 되죠. 이렇게 S자가 돼 있으면 여기 부분은 고정해주고 여기가 이렇게 신축을 하는 거니까 고정을 했다고 해서 밑에만 고정이 됐지 위에가 고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 이동형 클리트는 밑에 부분이 이렇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쇠덩어리가 있는데 쇠덩어리 위에다 이렇게 클리트를 달아놨는데 그 클리트를 고정해놨냐 아니 클리트를 얹어만 놨느냐 얹어놓은 거는 이렇게 자기가 움직입니다. 이렇게 레일처럼. 그러니까 나중에 신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9회선 이상인 거. 아까 16회선이라고 그랬죠? 얘는 9회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이 제가 아까 그 9회선이라고 얘기했던 거는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케이블을 외상을 받기 어렵다. 왜? 방 안에 있으니까요. 더 힘들겠죠. 제시공과 증설이 쉽다. 보수 점검이 용이하다. 열발산이 좋죠. 왜? 공기 중에 다 돼 있으니까 공간이. 다해선을 시공하는데 편리하다. 근데 공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네, 케이블 화재가 나면은 문제가 되겠죠. 옛날 여의도에 그 통신선 쪽에 화재가 한번 나가지고 그때 또 그 난리가 났었고 저쪽 어디죠? 양주가 아니라 저쪽 그 팔당 쪽에 가는데 보시면 거기 이제 또 3, 4, 5 전력구가 또 한번 화재가 나가지고 그쪽도 한번 문제가 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갑자기 제가 그 지역명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런 쪽에 뭐 사고 났던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전력구는 그러니까 화재가 나면은 아까처럼 불이 타고 넘어갑니다. 연기라든가
아니면 왜 케이블들이 다 모여 있거든요. 통신선 쪽에서도 사고 나면은 그 사고에 의한 화재가 전력구 쪽으로 같이 넘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전력구처럼 이렇게 케이블 돼 있고 서포터가 있고 행거 달려 있고 그 위에 클리터들이 달려 있습니다. 클리트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름들이 좀 이따가 그 지중 성전선로 쪽에서 보시면 또 나와 있고요. 154kV 변전 설비 가이드북이라는 게 있습니다. 동해 변전소에서 나온 책을. 거기 보시면 또 그 내용들이 또 잘 나와 있습니다. 공동구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한번 보시고요. 결론은 지중선은 가공선에 비해 일반적으로 사고 빈도가 적은 편이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복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공급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지보수 관리 측면에서 아니면 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설계 시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방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력 케이블에서 발생하는 손실의 종류입니다. 손실의 종류 세 가지 뭐였죠? 첫 번째, 도체에서 발생하는 저항선, 그 다음에 유전체에서 발생하는 유전체선, 그리고 방식층, 시스에서 발생하는 시스선, 이렇게 외워주셔야 된다고 얘기했죠. 전력 케이블에서 저항선 나오죠. 그 다음에 유전체선 나오죠. 그 유전체선을 이제 그 검출을 하는 게 바로 아까 도블 테스터, 이제 유전정적 테스터, 탄델타라고 얘기하는 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 요것만 한번 이해하시면 됩니다. 케이블이 3상이니까 이렇게 회로도를 3상으로 R과 C의 회로로 만들어줄 수 있다. 근데 여기는 성간전압인 V가 걸리죠. 근데 요거 하나만 이렇게 뺀 겁니다. 이렇게. 한 상품만 빼가지고 이렇게 넣으니까 여기에 그 손실 전류 IE하고 여기에 흐르는 IR, 여기 IC 성분이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지금 중성선하고 여기에 보니까 성간전압이 아닌 상전압이 걸리겠죠. 그 루트 3분의 V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등가위로 그려주고. 여기 흐르는 전류가 이 I 값이 뭐라고요? IR과 IC의 합전류죠. 근데 C 성분은 분명히 이제 90도가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닙니까? 충전 전류니까. IR 성분이 이렇게 가고 IC 성분이 이렇게 올라간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거의 합전류 부분은 이렇게 나온다 이거죠. 그게 이렇게 요 각이 나오는데 아까처럼 사인 델타는 어떻게 된다고요? 요거분의 요거죠. 사인 델타는. 예? 코사인 델타는 요거죠. 탄 델타는 이거분의 이거죠. 요 델타 각을 구하는데 요거분의 요거나 요거분의 요거나 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요거나 요거나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계산 때문에 탄 델타를 쓴다. 그래서 탄 델타를 쓰는 이유를 설명할 때는 요 그림이 또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수학적으로 해가지고 좀 표시를 더 해주면 됩니다. 나중에 또 문제가 나옵니다. 유전체손이란 두 전극 사이에 절연물을 두고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다. 이 손실이 어떻게 되냐? P는 VI 코사인 세타죠. P는 W죠.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에서 이 VI 이 부분이 되는 겁니다. W는 코사인 세타는 여기서 빼고 이 IR이 되고 그래서 이 IR은 뭐 유전체 역률이다. 코사인 세타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뒤에 보시면은 그걸 이제 손실을 계산하기 위해서 P는 VI고 VI 코사인 세타니까 뭐 VI EI 사인 델타가 되고 이런 개념으로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계산하면 나중에 WC가 된다 이거죠. 유전체 손실이.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전압이 자승이 돼가지고 WC 자승. 그래서 나중에 이게 3상이니까 3WC 자승.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콘덴서 계산하실 때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계산합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EI 사인 델타인데 EIC 탄 델타고 그게 IC는 WC분의 2니까 WC2가 되고 요게 지금 뭐라고? I라고 그랬죠. 여기 지금 W는 EI라고 그랬으니까 이 부분에 WC에다가 2를 곱하니까 WC2 자승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얘는 I 성분이니까 거기 I에다가 2를 더 곱해야 되니까 W가 되니까 이 I 자승이 됐다. 이런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쉽게 가실 수가 있으니까. 근데 유전체 역률이 어떻게 된다? 보통 처음에 신상품은 0.03, 얘는 0.005가 된다 이거죠. 근데 이제 또 저기는 또 틀려집니다. 변압기는. 뭐 0.56이라든가 0.34라든가 약간 역률이 조금 더 커집니다. 그게 이제 얼마나 늘어났을 때 이제 소선이다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압기는 용량별 해가지고 어느 정도 백데이터가 있는데 케이블들도 그런 테스트를 해가지고 신품일 때 그리고 나중에 사고 난 걸 테스트했더니 어느 정도 나오더라. 이게 증가가 되겠죠? 그걸 보고 유무를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예?
시스선, 뭐라고요? 아까 도체에서 발생하는 저항선, 그리고 유전체선, 마지막에 연피에서 발생하는 시스선 또는 연피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스선이란 뭐다? 도전성의 외피를 갖는. 아까 뭐 방식칙에 뭐가 있었죠? 시스가 있었죠? 도전층의 외피가 바로 그 시스란 얘기죠. 그 시스에서 발생하는 손실이다. 케이블의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 전자유도 현상에 의해 도체 주위에 자개가 형성되고 이 자개의 영향권에 있는 금속 시스의 전압이 유기되어 시스 와전류와 시스 회로전류가 흘러서 시스선이 발생한다. 예? 그 시스선을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이 시스선이 뭐냐? 시스 유기전압이 발생하죠. 전류에서. 그 전류가 흐르니까, 전압에서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손실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그걸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하죠? 유기전압을 저감하기 위해서 접지를 하죠. 그런 것들을. 그래서 이거는 접지를 통해서 저감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여러분들이 연산해서 같이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와전류가 뭔지, 회로전류 쓰면 어떻게 되냐. 와전류는 단면에서 흐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와전류가 뭐냐. 변압기를 보시면 또 성층철심을 이용해가지고 와전류를 줄여주죠. 예? 표류부하선을 줄여주고 와전류를 줄여주죠. 그건 뭐냐. 면적이 넓으면은 이렇게 면적에서 이렇게 도는, 와전류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변압기는 어떻게 했냐? 그걸 다 잘랐죠. 철심을. 다 잘라가지고 돌 수 있는 면적을 줄여주다 보니까 그런 손실이 줄어들었다 이거죠. 케이블도 마찬가지입니다. 케이블 단면에 이런 손실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죠. 그리고 회로전류선, 양단 접지했을 때 길이 방향으로 생기는 순환전류에 의한 손실이 생긴다 이거죠. 전류가 흐르니까. 자, 시스선 증가 요인은 왜 생긴다? 도체의 전류가 클수록, 왜? 도체의 전류가 많이 흐르면 저항선이 많이 생기겠죠? 또 도체의 전류가 많이 흐르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 외부에 전압이 정전 유도 현상이 해가지고 더 많은 자개가 생성될 거 아닙니까? 주파수가 높을수록 또 시스 저항률이 낮을수록 그리고 이격거리가 클수록 시스선은 증가한다. 이런 거 보시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이제 줄여주기 위해서 시스선이 전류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해가지고 여기에 전류가 흐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그림으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억제 대책은 뭐냐? 시스선은 아까처럼 대책이 원인은 세 가지만 대책은 하나밖에 안 나온다고요. 도체에 의한 저항선이나 유전체에 대한 손실들 같은 경우는 줄이기가 힘들다고요. 하지만 시스선은 줄이기가 쉽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스선에 대한 억제 대책이 나오는 겁니다. 편단 접지나 크로스본드 접지를 한다. 양단 접지를 하면은 전류가 흐르니까 손실이 더 생기는 거죠. 케이블 정삼각 배치, 이격거리를 작게 한다. 접지 정각을 낮춘다. 이격거리를 작게 해가지고 어떻게? 여기 이격거리가 클수록 시스선이 증가하니까 이격거리를 작게 한다는 부분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증가 요인을 알아야지 억제 대책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저항선과 유전체에서는 불가피한 손실이나 시스선은 접지를 통해 어느 정도 경감할 수 있다. 이런 부분 보시면 됩니다. 유전체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보시면 유전체선이 뭐라고요? 아까 앞에서 이제 아셨죠? 이제 도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저항선, 유전체에 의해서 발생하는 유전체선 이런 부분. 탄델타를 쓰는 게 뭐다? 아까 유전체선 나왔고 보시면 등가열에서 이런 부분 계산하는 부분 다 나왔다 이거죠. 앞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넘어가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기 말고 또 다른 자료들 보시면 탄제타를 쓰는 원인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케이블 시스의 유기전압 저감 대책, 접지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 이거 설명드렸죠? 앞에서. 뭐냐? 무슨 접지요? 편단 접지, 크로스본드 접지.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외에 이제 뭐 대지간 접지 방식에서 교락 접지라든가 교락 비접지에 대한 내용들이 또 나오게 됩니다. 금속 시스의 유기전압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지. E는 시그마의 JX, I. 이렇게 나옵니다. 길이에 관련된 부분. 왜냐면은 이거는 길이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길수록 면적이 넓어지지 않습니까? 넓어지니까 전압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더 넓어지겠죠. 그래서 나중에 케이블 길이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를 합니다. 얘는 X는 거기에 대한 상호 리액턴스고 여기 전류인데 이 전류 곱하기 여기 보면 나중에 길이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시험 봤을 때도 이런 수식을 써줬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금속 시스 유기전압 E는 시그마의 JXM 곱하기 I다. 근데 거기다 곱하기 L 길이도 포함이 된다.
이런 정도를 써주시면 되고, 내용은 뭐냐? 도체의 전류가 흐르면은 자개가 형성되고 그 금속 시스의 전압이 6이 되는데 이를 시스 유기전압이라 한다. 이거는 이해되셨으니까 써주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금속 시스 유기전압의 영향, 거리하고 관계되어 있다고 그랬죠. 장거리 선로에서는 금속 시스의 과전압이 유기돼서 접촉 시 인체의 위험을 초래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통 얘기하는 게 뭐 50V, 60V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보시면 시스 유기전압으로 인해서 와전류가 흘러서 시스톤을 발생하다 보니까 뭐죠? 송전 용량을 줄어들게 되겠죠. 손실이 나니까. 유기전압 저감 대책 뭐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접지다 이거죠. 무슨 접지? 편단 접지나 크로스본드 접지. 근데 어디요? 300에서 400m. 왜? 맨홀이 그때마다 있으니까. 왜냐면 접지를 하려면 접속부가 있어야 되는데 접속부가 얼마라고요? 300에서 400m마다 접속부가 생긴다고 그랬죠. 왜냐면 이것도 돈이니까 맨홀을 많이 생기면은 50에서 200m 하는 것보다 300에서 400m 하는 게 경제성이 있다 이거죠. 편단 접지는 한쪽만 접지를 하는 거. 선로 길이가 짧은 경우 한쪽만 접지를 합니다. 금속 시스의 한쪽은 접지하고 타단은 개방하는 방법. 왜냐하면 순환 전류가 흐르면서 손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건 짧은 선로에서 편단 접지만 한다는 얘기죠. 근데 케이블 길이가 길어지면 양단 접지를 합니다. 왜냐 전압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경우는 전압이 올라가더라도 손실이 좀 생깁니다. 근데 전압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약간의 전압을 낮추는 게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양단 모두 접지하면 시스 유기전압은 크게 감소하지만 뭐라고요? 회로 전류가 흘러서 시스선이 증가돼서 케이블 송전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양단 접지 방식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생각하는 게 이제 크로스본드 접지를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에도 물어봤을 때 이제 편단 접지, 크로스본드 접지만 물어본 겁니다. 시험 문제에서. 양단 접지는 잘 안 쓰니까. 양단 접지를 하면 이제 안전구사에서 와가지고 양단 접지 하면 이거 풀어 쓰세요 하고 얘기를 합니다. 손실 때문에. 양단 접지라는 게 있다. 이런 건 아셔야 되겠죠. IJ, 인슈레이트 조인트, NJ, 노멀 조인트. 여기 보시면 이건 다 IJ입니다. 절연이 접속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도체만 연결이 되어 있다. 시스는 분리되어 있다. 시스와 도체가 다 정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여기 지금 여기 부분을 빼놓습니다. NJ 같은 경우는 요 가운데 이렇게 접속된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동그라미만 이제 그려주시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도 NJ는 이걸 빼고 IJ는 빼고 크로스본드 접지는 얘가 보시면은 요렇게 그리고 요게 이렇게 해서 요렇게 연결되는 그게 이제 크로스본드 접지입니다. 그 크로스본드 접지를 한 다음에 대지간에 접지를 하느냐 아니면은 요거를 양쪽에 교락 접지를 하게 되면 양쪽에 피레기 2개를 씁니다. 교락 비접지는 피레기를 하나를 쓴 다음에 접지를 안 하는 겁니다. 그거 이제 교락 접지는 피레기가 2개가 들어간다. 그리고 접지를 한다. 교락 비접지는 피레기가 하나가 들어가는데 접지를 안 한다. 그리고 크로스본드 접지에 대지간 접지를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송변전 기술 용어 해설집에서 나옵니다. 크로스본드 접지는 뭐라고요? 이렇게 하나, 둘, 그리고 여기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바깥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 크로스가 됐다 이거죠. 연가처럼. 그리고 여기 이제 접지를 합니다. 그 접지를 하는 방식에 따라서 이제 3가지로 나눠지고 여기에 또 피레기를 다는 절연통 보호 장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뭐 CCPU 해가지고 케이블 커버 프로텍팅 유닛 해가지고 또 나옵니다. 절연통 보호 장치는 요거를 이제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근데 그 피레기를 다는데 그 피레기를 3개를 연결해서 접지를 했다. 그걸 또 케이블 커버 프로텍팅 유닛 해가지고 또 나옵니다. 또 이렇게 그런 것들. NJ는 뭐라고요? 뭐 시스가 분리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죠. 시스가 끊어져 있으니까 도체는 이 안에서 접속이 되어 있는데 시스가 끊어져 있으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허용전류, 안전전류, 그 다음에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부분 보셔야 되겠죠. 이 냉각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몇 장이나 남았나요? 지금 38페이지, 52페이지니까 잠깐 쉬었다가 또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